안녕하세요. 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이남영입니다. 많은 이제 학우님들이 과제물이라는 우리 학교에서 이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일종의 중간 시험을 대체하는 숙제를 어려워하시고 결국 사실 이제 과제물이라는 게 글쓰기인데 뭐 저도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어, 그래도 이제 학우님 분들보다는 좀 글쓰기 경험이 조금이라도 더 있고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글쓰기를 한동안 손을 놓으셨다가 이제 쓰시는 분들이 많을 거여서 조금 이제 경제학과에 특화된 과제물은 어떻게 과연 쓰는 것이 좋은지를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앞에 이제 두 가지 강연들은 과제물 작성의 이제 기초적인 내용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어떤 과정으로 쓰는 것이 좋은지이고, 이제 후반부의 두 개의 강의들은 서론이나 본론은 이제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낮은 단위로 내려가서 이제 문장은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 해서 총 4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과제물 작성의 기초부터 이제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이제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글을 잘 쓴다라기보다는 사실 과제물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좀 더 가까워서 아주 좀 최대한 이제 실용적인 이야기들로 하고자 하고요. 어, 그래서 보면 먼저 이제 어떤 내가 써야 하는 건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과제물의 주제들이 나오긴 할 텐데 제 생각에는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사실 모든 과제물들은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생각할 때 이제 대학 교육을 마치고 나서 글을 쓸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대학 졸업장을 받은 사람은 어느 정도의 글을 쓸 수 있다. 이제 그걸 과제물을 통해서 숙제를 통해서 훈련한다고 생각하면 결국 우리가 쓰는 글들은 어떤 내용이 되느냐라고 하면 자신의 주장이 있는 거죠. 자신이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시를 쓰시거나 소설을 쓰시거나 하지만 시나 소설에도 보면 그 안에 내적 논리들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결국은 주장과 근거를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글을 써나가는 그 연습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대신 이제 대상은 다양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예술 작품을 본다든지 아니면 자신이 이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쓴다든지 아니면 이제 경제학과 같은 경우는 경제 현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더 많이 하게 되죠. 그런 좀 차이들은 있습니다만 결국은 기본적으로는 주장과 근거를 쓴다는 측면에선 같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늘 이제 이야기할 교양 대상은 교양 과목이냐? 아닙니다. 저는 교양 과목을 얘기할 만큼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이런 이제 교양 과목에서도 과제물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일반적인 글쓰기 요령들은 아래 사이트 이제 추천 자료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에 이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추천 홈페이지 안에서의 추천 자료들을 참고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대상은 이제 전공 과목 그리고 중에서도 이제 경제학을 이야기하고자 하고 이제 조금 더 넓게 본다라면 사회과학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조금은 우리가 대상을 좀 좁혀서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주장과 근거란 측면에서 보면 모든 과제물은 같지만 결국 대상이나 구체적으로 써야 하는 내용 등을 들여다본다라면 모든 과제물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건 실제 우리 학교에서 이제 과제물로 나갔던 주제들인데요. 이를테면 글쓰기 수업에서의 과제 내용입니다. 자신이 가장 닮고 싶은 사람 혹은 인생의 선배이자 충고자 중 한 사람을 수진자로 선택하여 편지글을 쓰시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닮고 싶은 사람이나 선배에게 편지를 쓰는 거죠. 뭐 편지가 유일한 이제 과제물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이를테면 컴퓨터의 이해라는 수업에서는 두 종류 이상의 2차원 바코드에 대해서 설명하고 2차원 바코드의 사례를 조사하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편지와 같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2차원 바코드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거고 그다음 그거 실제 어떤 사례로 구현되고 있는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다음 이제 우리 학과의 경제통계 이해의 과제물 한번 보시면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서 국민계정과 관련된 다음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다음 질문에 답하라. 원자료를 출력하여 표로 제시하라. 시계열 추이 그래프로 나타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자료를 받아야 되는 거죠. 다운로드 하셔야 됩니다. 이건 인터넷 이제 사이트에서 통계를 받으시면 되고, 이 통계를 그대로 내는 게 아니라 표로 바꾸는 거죠. 원자료의 이제 표의 형태들 아마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들을 보시면 들어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라라고 되어 있고요. 다음에 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그래프의 형태로 또 보여줘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 출발점은 뭐냐면 내가 듣고 있는 수업에서 과제물을 내야 된다. 그러면 그 과제물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그것들을 일단 꼼꼼히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차례대로 이제 해나가시면 되고, 특히 이제 우리 학과의 과제물의 대부분은 보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들을 충분히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출발점은 과제물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시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내가 해야 될 과제물이 무엇인지 뭐 찾아봐야 되죠. 그걸 일단 보시려면 학교 포털 홈페이지 kunl.ac.kr에 들어가시면 왼쪽 아래에 이제 공지사항 항목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시험 성적의 탭이 있습니다. 시험 성적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과제물 시험 시행 계획 공고 같은 게 이제 매 학기 올라옵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제 수강 중인 교과목별로 다 확인하실 수 있게끔 목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과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부터 이제 출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직 이제 이번 학기 과제물은 올라와 있지 않은 상태이고, 그리고 또 약간은 논란의 여지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과거에, 그리고 이제는 이제 수업이 열리지 않는 것 위주로 해서 과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학기에 동아시아 경제론이라는 우리 학과의 수업에서 과제물의 주제는 일본의 전후 3대 경제개혁에 대해서 서술하라 였습니다. 자, 과제물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할 일은 뭐냐면 일본의 전후 3대 경제개혁 내용만 찾아서 조사를 하면 됩니다. 그걸 쓰면 되고요. 그런데 제가 실제 내셨던 과제물들을 한번 쭉 봤었는데 주제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2차 세계대전 이후,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 일본의 전후 3대라고 하면 이제 전후는 2차 세계대전을 말합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이제 3대 개혁은 재벌개혁, 토지개혁, 노동개혁인데 이것과 관계없이 쇼와공항이라는 걸 이제 기술을 했거나, 아니면 70년대 이후에 일본 경제의 변화를 쓰셨거나, 아니면 또 현재 일본 경제가 보통 그러죠. 버블 이후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변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쓰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열심히 쓰시긴 했지만 사실 주제는 이런 쇼와 공항이나 70년대 이후의 변화나 현재 상태나 이런 게 아니었던 거죠. 2차 세계대전 후에 재벌, 토지, 노동 개혁과 관한 것들을 써야 되는데 관계없는 걸 쓰는 순간 이제 결국은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제물에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제 확인하시는 겁니다. 다음, 내가 무엇을 할지 확인한 다음에 신경 쓰셔야 될 건 뭐냐면 시간입니다. 제가 3번이나 제목했었죠. 시간. 시간에 대해서 배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일단 만약에 예를 들어서 3과목을 신청했다라고 한번 가정하고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이제 공지되었던 내용들을 기준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다라면 결국 내가 이 과제물에 쓸 수 있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될지를 잘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9년의 경우에 2월 28일에 학교에서 이제 공지가 되었고, 다음 4월 29일에 제출이 마감됐습니다. 제출 마감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또 이야기를 하긴 할 텐데요. 그러니까 결국 보면 약 한 2달 정도, 그러니까 3월 한 달, 그리고 4월 거의 한 달 정도 사이에 약 8주 저희 생각해 보죠. 이 사이에 글을 써서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게 써야 되는 경우는 3개를 쓰실 겁니다. 아마 더 쓰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니면 좀 2편이실 수도 있죠. 우리 한 2개에서 4개, 평균 3개 정도 쓰신다 생각하면 3편을 쓰는데 8주 안에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동시에 3편을 써나가는 게 아니면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 평균적으로 생각해 보면 한 편당 한 2주 남짓 정도 쓴다는 거죠.
뭐 그렇게 하면 3편에다가 2주니까 3 곱하기 2는 6주가 걸리는 거고, 그러면 뭐 한두 주 정도 이제 뭐 확인하고 뭐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이런 시간들을 이제 갖게 되겠죠. 결국은 한 편당 2주 정도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사실 뭐냐? 저도 무척 게으른 사람이고 뭐 학우님들은 저보다 부지런하실 거라 생각은 합니다만, 생업에 종사하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처음 계획한 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죠. 세상이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떠오른 시간에 사실 2배 정도 여유 있게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 그 얘기는 내가 과제물 하나를 쓰는데 2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넉넉하게 4주는 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결국 우리가 3편을 쓸 때 어떻게 되나요?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들이 생기거나 아니면 몰아서 쓰는 경우들이 많아질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사실 졸업할 때까지 아주 하나의 완결된 글을 써는 훈련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라면 한 학기에 내가 조금 공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를 수 있죠. 내가 공을 들여 쓰겠다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투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유도 있으시고 조금 더 이제 능력이 되시고 역량이 되시면 뭐 균등하게 모든 3편, 4편의 과제물을 더 열심히 하셔도 됩니다. 그건 이제 각자 알아서 결정을 하시면 되지만, 적어도 스스로를 너무 믿지는 마시라는 겁니다. 너무 과신하지 마시고 시간은 최대한 조금 여유 있게 생각을 하고, 실제 이제 수강 신청하실 때도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 나가시면서 이미 그렇게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좀 그런 시간 배분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또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과제물이어서 열심히 쓰고 잘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어느 정도 면에서는 이제 중간고사 대체 같은 성격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내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학점을 받고 기말 마무리하는데 별 무리가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저희 간단하게 경제 논리를 한번 생각해 보죠. 정시에 제출하시면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최대 30점 정도는 받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1차하고 2차에 나눠서 2번의 추가 제출 기간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매번 학기마다 다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공지로 나갈 겁니다. 그럼 추가 제출을 할 때 보면 원래 점수에서 1점이 자동으로 감점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시스템에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산에서 자동으로 깎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채점하신 선생님께서 28점을 줬다. 그러면 자동으로 1차 추가 제출인 경우는 27점이 됩니다. 다음 2차 추가 제출인 경우는 2점이 감점되기 때문에 26점이 됩니다. 이건 자동으로 감점이 되고요. 뭐 감점 때문에 좀 굳이 내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거꾸로 생각해 보면 안 낸 경우를 생각해 보시죠. 예. 안 낸 경우로 생각하면 30점을 못 받습니다. 그냥 0점 되는 거죠. 그래서 30점이 깎입니다. 근데 늦게라도 내면 어떤 점수에서 2점 정도 깎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시라는 겁니다. 아무리 늦더라도, 물론 이제 저희 제출 기한을 넘으면 저희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받질 않기 때문에 제출 기한은 반드시 지키셔야 되고, 그렇지만 최대한 늦출 수 있는 한 늦추더라도 내시는 게 그게 이제 좋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형식적으로 이제 많이 조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선생님들도 걱정을 하시고, 근데 이제 제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운 건 뭐냐면 이 표절이라는 문제인데, 이 표절에 대해서 과연 이제 얼마나 감점을 하실지, 뭐 0점을 줄지 아니면 뭐 몇 점이라도 부여를 할지, 뭐 이거는 사실 채점하시는 선생님마다 좀 다릅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이제 출제하신 선생님의 기준이 있으시고 그 기준 따라서 채점하시는 선생님들이 보면 조금 다르게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과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직접 채점들을 다 하시는데요. 일단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2가지 경로로 표절 정도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첫 번째는 제출한 학생들 간의 표절률이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제출하신 내용들을 보고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얼마나 서로 비슷한 정도를 보이고 있는지가 확인이 되고요. 다음 2번째로는 상용 자료 표절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뭐 레포트샵이나 레포트월드나 뭐 해피캠퍼스나 이런 사이트들에서 저희가 상용 자료를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터넷상에 있는 상용 자료와 비교했을 때 제출한 과제물이 과연 얼마나 유사한지를 이제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과제물 표절률 검사하는 일반적인 사이트에서 확인하고 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학교에서는 그것보다 조금 더 정교한 이제 방법으로 표절률들을 확인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표절률이 매우 높게 나오는 경우에는 결국 좋은 점수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뭐 0점을 드리는 것이 당연한 얘기고 사실은.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반발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베껴서라도 낸 게 어디냐라고 하시는 분 말씀하신 경우 있는데, 뭐 저는 그 말이 뭐 아주 틀리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근데 그렇다라고 한다라면 사실 우리는 앞으로 표절에 관해서는 아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희 뭐 그렇죠.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게 나무랄 수 없는 것처럼, 저희 보통 보면은 이제 뭐 교수도 그렇고 아니면 공직에 나갔을 때 제일 크게 문제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런 표절 같은 것들이죠. 근데 이제 본인이 그걸 하셨다고 하면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사실 다른 사람한테 너 잘못했으니 그만둬라 할지 뭐 이건 문제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건 저는 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그리고 우리 이제 대학 교육의 목적은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제 생각에는 자기 생각으로 자기 주장과 자기의 근거로서 말을 할 수 있는,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표절은 그에 아주 반대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직접 쓰고 정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능력을 키우는 쪽으로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표절하지 말라고 하면은 나는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 이제 출발점은 결국 복사 붙여넣기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로 이제 카피 앤 페이스트죠. 사실은 표절인 거죠. 카피 앤 페이스트가 표절인 건데 저는 그게 출발점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도 그렇게 공부를 약간은 하기는 했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한다라면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는 난장이 같은 거죠. 거인이라는 건 우리 해올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가 난쟁이로 올라서는 그 연습을 하면 되는 거죠. 자, 다시 앞에서 우리 이제 2018년 1학기에 동아시아 경제론의 일본 전후 3대 경제 개혁이라는 이 과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과제에서 보면 뭐에서부터 이제 출발할 거냐, 즉 뭐부터 복사할 거냐라고 하면 보통은 교재부터 출발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 이제 경작과의 과제들은 교재의 내용들, 우리가 강의 시간에 다루는 내용들을 과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자세히 설명들을 해주시고 또 참고 문헌도 제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것부터 보는 데서 출발하자라는 겁니다. 물론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 제목에 이렇게 일본의 전후 3대 경제 개혁이면 교재 중에 이런 내용이 어디 있는지를 찾는 것부터 시작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교재에 85에서 93쪽에 이 내용들이 있었고, 그 내용들을 보면 재벌 해체, 농지개혁, 노동개혁의 세 가지 개혁에 대해서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그 양상,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지에 대한 의의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3대 경제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졌는지 세 가지의 주제를 찾았고, 그 전개 과정,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안 거죠.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글을 써나가면 되게 것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지시사항이 명시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경제통계 이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에서도 본 것처럼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서 국민계정과 관련된 다음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명시한 다음 자료가 출발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표로 또 그래프로 가공하는 게 이 과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과제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또 보는 게 이제 좋은 복사 붙여넣기의 시작점이 된다는 것이죠. 다음에 제가 또 약간 높아심에 또 말씀드리고 하는 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블로그, 특히 이제 네이버 블로그나 뭐 카페, 뭐 아니면 신문 기사 등을 복사해서 그대로 그냥 내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는 경우 본인이 어느 정도의 이 주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쓰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쓰는 네이버나 뭐 검색 엔진에서 결국 잡히는 것들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낸 과제물들을 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들을 다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비슷한 블로그, 뭐 사실상 똑같은 뭐 기사 등을 정리해서 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렇게 권하고 싶지 않고요. 제 생각에는 일단 출발하시는데 가장 좋은 것들은 주제마다 좀 다르지만 주제를 잘 보시고 우리나라의 관련 연구소나 금융기관들에서 발간하는 보고서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한국 경제 또는 한국 산업에 대해서 분석한다 그러면 뭐 산업연구원 아니면 한국개발연구원 KDI 같은 곳들이 있고요. 아니면 환율이나 무역에 대해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나 무역협회 연구원의 보고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보고서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걱정하실 수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보고서들을 내는 곳에서 결국 읽었으면 하는 독자들이 누구냐라고 보면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아니면은 적어도 어느 정도의 대학 교육을 마친 사람이면 읽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글을 냅니다. 물론 이제 안에서의 어떤 방법이나 이런 거는 경제학으로 훈련된 사람들이 읽을 수는 있지만 특히 이제 첫머리 앞에 요약 같은 부분들은 그건 어느 정도의 이제 수학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를 쓰는 분들도 다 그렇게 훈련돼서 쓰십니다. 그래서 일단 보고서를 너무 겁내지 말고 이런 보고서를 찾아서 읽으시길 바라고, 다음에 보고서를 그럼 다 읽을 거냐? 보통 뭐 100페이지에서 한 많은 경우 뭐 300페이지, 500페이지까지도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보통은 보면 첫 머리에 핵심 요약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많아야 한 20페이지, 보통 한 6페이지에서 뭐 10페이지 내외로 정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고 다음에 저희도 공부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냐면 서론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무엇을 했는지 보고 그 다음에 본론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본론 정도까지 가려면 대학원이나 그 이상의 조금 훈련을 더 받아야 되지만 일반적인 우리가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서론이나 결론 정도 읽는데 큰 무리가 없으실 겁니다. 근데 이조차도 조금 힘들고 너무 어렵다 하시면은 대개 이 연구소들에서 발간하는 잡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고서의 요약들이 이 잡지에 실리고요. 아니면은 보도자료로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기사, 신문의 기사 아니면 블로그, 카페에서 게시하는 내용들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보시면 이 보도 자료들을 그대로 옮겨온 경우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로그, 카페 이런 거 보시지 마시고 그냥 처음부터 원소스가 되는 원천 자료가 되는 보도 자료 아니면 보고서의 서론 그리고 결론을 읽으시는 걸 조금 연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해서 보자라면 우리가 과연 어떤 과제를 내는지, 과제물을 내가 해야 되는지 그거를 우리가 공지사항을 통해서 잘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경제학에 관한 것들을 좀 다루겠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중요하게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될 건 내가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그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효율적으로 쓰셔야 된다라는 거였고, 다음 늦게라도 반드시 내시면 좋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과제물을 쓰실 때 다른 사람의 것을 그대로 쓰지는 않는, 즉 표절은 하지 마셔야 된다라는 거였고, 그렇지만 출발은 우리가 복사 붙여넣기라고 생각하자라고 했습니다. 대신 이제 이 복사 붙여넣기라는 걸 하면서 이제 여기서 끝나면 표절이 되겠죠. 그래서 표절이 되지 않으려면 자기의 문장과 자기의 이야기로 바꾸는 연습들을 이제 해야 될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가 뒤에서 좀 더 하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일단 그럼 무엇을 우리가 복사해서 가져올 거냐라고 하면 첫 번째는 교재부터 출발하자였습니다. 다음에 과제물 작성의 지시사항을 보면 어떤 책을 보라든지 어떤 자료를 보라든지 그 내용들을 확인하시라는 거였고, 그렇지 않다라면 연구소나 금융기관의 보고서 같은 것들부터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아마 그 서론들을 이렇게 보시면 내가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조금 아시는 그런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사 붙여넣기를 할 수 있는 우리가 재료들을 모아놓고 이제 어떤 식으로 써나가면 좋을지, 그래서 과제물은 어떤 과정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을지를 이제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